한국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건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케시마는 우리 것입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이 말을 뱉은 지 사흘 뒤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 2척이 한밤중 독도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강력한 군사 대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성명도 경고도 단 한마디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에 일본 국채 금리가 요동쳤고 도쿄와 워싱턴, 브뤼셀까지 동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뒤에 70년간 준비된 한국의 반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110년 동안 일본이 조작해온 거짓과 그 진실을 파헤친 대한민국의 집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엘리나 크로포드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가장 아낀다는 국제해양분쟁 조정관입니다. 새벽 3시 브뤼셀 자택 침실이었습니다. 시차도 제대로 못 맞춘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저에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는 동북아 해역 긴급 브리핑이었죠. 잠옷 차림 그대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 회의실엔 이미 2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 구축함 2척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유유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추적 화면엔 빨간 점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곧 미사일 경고라도 쏘겠군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군 움직임이 레이더상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성명도 군 경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나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움직일 때는 못 움직이는 나라들이라고요. 그때 제 상관인 유럽연합 안보조정실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크로포드, 이번 분쟁 내가 조사관으로 현장에 들어가라. 일본이 보낸 400페이지짜리 독도 대마도 일본 영토 증빙 자료도 검토해라. 한국 자료는 아직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이미 일본 외무성에서 보낸 두꺼운 문서 뭉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표지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정교한 지도들이 나왔습니다. 통계 도표도 깔끔했습니다. 외교문서 인용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일본 문서는 질이 다르군요. 20년간 국제 분쟁을 다뤄온 저로서도 이 정도 완성도는 흔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건도 결국 일본 손을 들어주게 되겠구나. 그런데 문서 중간쯤 237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귀퉁이에 희미한 붉은 잉크 수정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칠 정도였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동생 클라라가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건 보고서에도 이런 붉은 잉크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흔적이었죠. 저는 그때 그 흔적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문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선 지금쯤 아침이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피곤한 아시아 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한국이 그렇게 무능할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저는 그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제 철칙이었으니까요. 사흘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엔 일본 문서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여동생의 얼굴과 붉은 잉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진실이 뭔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도 됐습니다. 제가 아시아 땅에 발을 디딘 건 여동생이 죽은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란스럽고 복잡한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엔 질서정연한 동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영어로도 명확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와 달랐으니까요.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엘리나 크로포드 박사님이시죠? 외교부 국제법 국장 김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악수는 정중했습니다. 웃음기는 없었지만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외교부까지 45분입니다. 가는 동안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치레도 없었습니다. 날씨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서양 외교관들도 이렇게 직진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김도윤 국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브리핑북도 건넸습니다. 화면에 3차원 지도가 떴습니다. 대마도 해협이었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송선의 93%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일본 제조업 물류의 70% 이상이 이 항로에 의존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수치 검증된 겁니까? 김도윤 국장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상 관제 데이터입니다. 일본 세관 통계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도 있죠. 4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출처는 여기다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쳤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서양에서 들었던 한국의 이미지와 눈앞의 현실이 충돌했으니까요. 감정적이고 소리부터 지르는 한국이라던데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엔 데이터만 내미는 차가운 외교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북을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도표가 나왔습니다. 인용 출처가 빼곡했습니다. 차창 밖으론 서울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교통신호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자꾸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으니까요.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이미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국방부 인사들도 보였습니다. 국립외교원 교수진도 있었죠. 김도윤 국장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검토할 자료만 1300페이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300페이지요. 하루 만에요. 네, 박사님께서 원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도윤 국장의 목소리엔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연구관이었습니다. 그는 독도 주변 해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어획량 통계를 설명했습니다. 생태계 보존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모든 수치엔 출처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작전 참모였습니다. 그는 레이더 추적 기록을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 함정의 움직임이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패턴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측 모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이건 울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온 한국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일본 자료가 틀렸나? 아니면 내가 틀렸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실은 목소리 큰 쪽이 아니라 준비된 쪽 편이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외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판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엔 뭔가 단단한 것이 있다는 걸. 2시간 4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엔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장교가 격려했습니다. 저희를 태우고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하부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속했지만 철저했습니다. 청사 앞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반듯했습니다. 계급장은 대령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리나 박사님, 박은철 대령입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부두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구축함이 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이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160m가 넘었습니다. 배수량은 10,000톤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옆엔 더 큰 배가 있었습니다. KDDX 차기 구축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험 운항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론 잠수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작은 한국 해군이 맞나요? 박은철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함내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격려했습니다. 작전 통제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엔 3차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이었습니다. 화면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저 빨간 점들이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입니다. 한 점을 클릭했습니다. 정보창이 떴습니다. 배수량, 무장, 레이더 주파수, 승조원 수까지 표시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보 어떻게 얻었습니까? 박 대령이 답했습니다. 국정원, 해군, 해경, 민간 선박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합니다.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합니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장교가 말을 이었습니다. 3일 전 일본 구축함이 독도 근처로 접근했을 때도 우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초 단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해를 넘지 않는 한 대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겁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 만드는데 9년 걸렸습니다. 포기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 3일 전 그 침묵도 그 고요함도 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으면서도 굳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두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저 멀리 일본이 있을 겁니다. 박 대령이 옆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본 자료가 더 정밀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걸 보고 있지만 필요한 것만 보여줍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적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20년간 국제 분쟁을 다뤄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준비된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목소리만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습니다. 내가 혹시 20년 동안 잘못 믿어온 걸까?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진짜였던 걸까? 저는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엔 독도 해양사료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습도계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섭씨 18도, 습도 50%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론 유리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엔 서가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보였습니다. 문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모은 자료입니다. 각 정부, 연구소, 군, 대학이 70년 동안 이어온 작업이죠.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연구원이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숙종 22년 서기 1696년 기록이죠. 울릉도에 일본인이 들어와 불법 벌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 정부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사죄했습니다. 다음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엔 더 오래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1670년대 기록입니다.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들을 조선 관리가 추방했다는 내용이죠. 일본 막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일본이 보여준 자료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죠.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원본입니다. 저는 케이스에 다가갔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문서였습니다. 연구원이 해석해줬습니다. 울릉도 외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지적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서 상단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붉은 잉크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플래시백이 왔습니다. 20년 전 여동생 클라라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 한 구석에도 이런 붉은 잉크 자국이 있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거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우발적 사고라는 결론을 믿었습니다. 아시아 시위대의 폭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똑같은 붉은 잉크가 있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 붉은 글씨는 당시 최고 정책 결정자의 최종 승인 표시입니다.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뜻이죠. 1877년 일본은 독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1905년 일본 내무성 회의록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되 조선의 항의가 없도록 비밀리에 진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걸요. 하지만 전쟁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빼앗은 겁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침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넘게 진실을 숨겨온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 일본 학자 탄압 기록도 있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연구비도 끊겼습니다. 그의 논문은 출판이 거부됐습니다. 2000년대 문서 삭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문서들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미리 백업해뒀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숨기면 우리는 찾습니다.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70년이 걸려도요. 연구소 한쪽 벽엔 거대한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2025년까지였습니다. 각 시대별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이었습니다. 노련한 연구원이 그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남았습니다. 진실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닦았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게 제 모토였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님. 우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를요.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쌓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가방에서 일본 문서를 꺼냈습니다. 400페이지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보기 좋게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클라라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진실을 찾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아시아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이시죠? 일본 외무성 동부가 영토실장 야마구치 쇼에이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과한 자료들을 보여줬다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문서일 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립문서관에도 같은 사본이 있다던데요. 야마구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사님.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사님 커리어는 지금이 정점입니다.
곧 유럽연합 상임조정관 자리가 납니다. 그 자리에 박사님이 유력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야마구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의 주장은 감정적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상임조정관 자리는 박사님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제 커리어와 진실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전제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야마구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군요, 박사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동생분 클라라였죠.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구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이 공개되면 박사님 가문도 많이 시끄러워지실 텐데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작전 클린업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클라라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된 제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는 부인하겠죠. 하지만 박사님 가족은요. 언론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평생 조용히 살던 부모님도 괴로워하시겠죠. 저는 봉투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일어섰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박사님. 커리어를 택할지 가족의 평화를 택할지.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클라라, 내 동생 클라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들어와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야마구치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도윤 국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엔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군정청 보고서였습니다. 일본 내부 문서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동생 클라라 양의 사건입니다. 김도윤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시위대의 폭력에 의한 사고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엔 다릅니다. 그가 문서를 넘겼습니다. 우익단체와 일본 정보기관이 연루된 계획적 암살 가능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클라라 양이 취재하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파헤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클라라, 내 동생이 진실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덮은 거짓말을 20년간 믿어왔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건 박사님을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상이, 제가 쌓아온 커리어가, 제가 증오해온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철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여동생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싸웁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으로 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클라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로요. 야마구치의 협박도 커리어의 유혹도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야마구치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몰래 녹음기를 켜놨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필요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본은 유럽에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자리는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제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도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직 마음을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심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카메라가 질비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통역 헤드셋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석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보였습니다. NHK 기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올랐습니다. 그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600페이지 분량의 독도 대마도 백서를 공개합니다. 이 백서엔 일본이 숨겨온 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이 떴습니다. 1905년 내무성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문서 삭제 로그도 공개됐습니다. 학자 탄압 기록도 나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양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브리핑룸 한쪽 스크린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도쿄에서 생중계되는 일본 총리 긴급 회견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오래된 문서를 과장한 왜곡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엘리나 크로포드 박사 역시 우리의 자료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온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제 이름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 보기 좋은 버전일 뿐입니다. 원본은 유럽에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자리는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여동생분 클라라의 진실이 공개되면 박사님 가문도 시끄러워질 텐데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양 기자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쿄 중계 화면 속 일본 총리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국제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70년 노력을 우습게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 클라라는 아시아에서 진실을 쓰려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시아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진실을 숨겨온 건 제가 가장 믿었던 쪽이었습니다. 한국 기자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이, 2명이, 10명이, 1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리핑룸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단상 옆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한 건 한국도 일본도 아닌 한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양심과 함께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뉴욕 타임스 헤드라인은 유럽연합 조사관, 일본 외무성의 조작 폭로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도 분쟁, 국제 질서 뒤집어라고 썼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의 70년 준비, 드디어 드러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 이메일엔 수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절반은 지지였습니다. 절반은 비난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임조정관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커리어보다 진실 위에 선 양심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엔 70년 동안 진실을 지켜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묵묵히 증거를 쌓아온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브리핑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자들만 모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회견장에 들어갔습니다. 100여 명의 한국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고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그들을 무시했던 서양인이었으니까요.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제 이름은 엘리나 크로포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다. 한국은 과거에 집착한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저는 진짜 한국을 봤습니다. 70년 동안 한 장 한 장 자료를 모은 연구자들을 봤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여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부끄럽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 클라라는 진실을 쓰려다 죽었습니다. 그 진실을 덮은 보고서엔 일본 외무성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을 신뢰했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의심했으니까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거짓 위에 세웠습니다. 제 커리어도 제 신념도 제 판단도 모두 조작된 정보 위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닥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절규할 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줄 때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외칠 때 저는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해도 강대국이 외면해도 여러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끈기가 세계의 편견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자석에서 한 중년 남성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럽으로 돌아가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 나라가 7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 노력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편에 서서요. 한국의 자료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유럽 학자들과 미국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젊은 여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서양에서 박사님을 배신자라고 부를 텐데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다시 거짓 편에 서는 겁니다.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기자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용서하는 민족이라는 걸요. 진심을 보이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김도윤 국장과 박은철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잘하셨습니다. 박은철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남으신다니 기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료가 생긴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동료라는 말이 좋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유럽연합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길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한국의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한국 커피는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처럼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함께였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20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엔 두꺼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해양 전략 재편 한국 중심 접근이었습니다.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국제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일본은 100년 넘게 자료를 조작해왔습니다.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학자를 탄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70년 동안 묵묵히 진실을 추적해왔습니다. 한 장 한 장 자료를 모았습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승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나타났습니다. 내무성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삭제 로그도 보여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잘못된 편견 위에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도 진실 편에 서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이건 유럽연합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파장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의 가치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 무너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도덕적 책임보다 중요합니까? 우리가 나치 전범을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같은 원칙을 아시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격론이 오갔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표결이 있었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독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 인사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임조정관 재임명 철회 통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온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국제해양법 자문위원 제안이었습니다. 급여는 유럽연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외교부에 출근했습니다. 제 책상은 김도윤 국장 사무실 옆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학자들에게 한국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썼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불렸습니다. 협박 메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가 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70년 동안 걸어온 길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외교부 앞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도의 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결심을 하나 발표하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구 거주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국제해양법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을 제 마지막 커리어로 삼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 나라가 7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도 그 진실을 지키고 싶습니다. 김도윤 국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친구 엘리나 크로포드. 박은철 대령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외치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화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70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나라였습니다.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